그때의 일본의 모습은 제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선생님을 알고 지낸 지가 벌써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죠. 네. 제가 임명수 박사님에 대해서는 네. 전함을 알고 네. 때때로 학문적 연구 성과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 학문적인 성과야 뭐 선생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책도 많이 내셨고 네. 또 논문도 많이 쓰셨고 네. 지금도 유튜브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네, 윤명철교수의 역사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 구독자가 2만 한 5, 6천, 3만 네. 명 다 돼서 놀랍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편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얼핏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많고 네. 약간 학술적인 냄새가 굉장히 네. 나서 네. 야 이게 구독자 늘리기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의외로 그렇게 네. 많이 구독자가 모인 거 보면은 네.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해오신 것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 시청자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정착도 마찬가지고 네. 역사학도 거기 한 역할은 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식의 강의를 하고 또 시청자들도 그런 걸 많이 수용하니까 네. 꾸준히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유튜브 시작한 지 작년인데 중간에 한 8개월 가까이를 어디 다른 뭘 일을 하느라고 조금 쉬었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구독자가. 그때 독자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죠.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쉬고 이제 다시 오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네. 썼는데 한일역전. 대단한 책이죠. 예, 선생님도 이제 딱 보는 순간 제목이 아주 네. 눈에 들어온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일 역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책이 나온 게 작년 1월 13일인데 그럼 벌써 1년 반? 거의 2년 다 네, 거의 됐죠. 2년 가까이 오늘 되는 지금 원래 다 갔으니까 2년 거의 꼭 2년 돼가죠. 네. 처음 나왔을 때요. 네. 한일 역전? 이게 무슨 뭐 서울역 앞 얘기를 하는 거야. 역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지금의 그 모든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그 당시 때만 개념이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와닿지 않았는가 봐요. 네. 역전이 뭐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네. 언론이나 유튜브나 어디든 들어가 봐도 네. 한일 역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꽤 보통 명사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네.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네. 이 단어가 꽤 많이 유통이 됐고 많이 유통됐고 네. 그다음에 상황이 많이 변했고 네. 그러니까 이명삼 학사께서는 이 책을 쓸 때 네. 한국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네. 이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썼고 실제 상황은 변하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점점 상승을 내면서 한국 사람들이 현재 일본의 상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많이 알게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은 좀 무관심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요. 일본에서 한일 역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오히려 일본에서. 오히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 한 분이 한일 역전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왜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무관심한가 그런 글도 하나 썼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그런가? 하고 나도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일본에 가 있으면서 이 쓰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94년도 일본에 유학을 가서 국제 정치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고려대에서 석사를 국제 관계로 석사를 마치고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간 거죠. 네. 그래서 10년 넘게 사실은 일본에 제재하면서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때의 일본의 모습은 제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모델. 뭐, 한국의 모델. 한국의 모델이라고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네. 너무 발달되어 있고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네. 이게 좀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정도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네. 가는 곳마다 네. 너무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시스템도 완벽한 것 같고. 예. 그때는 그렇게 느꼈죠.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일본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한국이 그 당시에 영하게 형편없었어요. 94년도에 제가 초상화를
서울의 초상을 잠깐만 그리면요. 네. 데모를 80년대 내내 데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도부터 특히 예, 전국적으로. 서울 시내 자체가 성한 데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특히나 그 도로가에 네. 척백나무 그러면요. 젊은 사람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척백나무 요만한 거 이런 거 딱 심어놨잖아요. 네. 그 도로가에, 네. 길가에. 거기에 그 최루탄 흰 가루가 거기 막 네. 묻어 있고,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불타다가 아직도 걸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냥 있고, 네. 또 바닥에는요, 그 데모할 때 그 벽돌 그렇죠. 부숴가지고 네. 던지고 막 했던 그게 흩어져 있는 이게 94년도에 초상화였어요. 서울에 저는 초상화였어요. 88년도에 대학에 첫 강의를 할 때 한 네. 학기에 2번 한 적이 있어요. 뭘요? 강의를. 아, 강의. 나머지는 강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데몬스트레이션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다음에 젊은 선생들이죠 강사들도 나가다 보니까 네. 강의를 2번밖에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는데 네.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아 에너지는 엄청났죠. 네. 그 에너지가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용도를 가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지금 오늘 이 한국을 만들었다 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정비라든가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은 93년 초에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그 느꼈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네. 제가 특히 이제 쯔쿠바 대학을 갔었어요. 아, 츠쿠바. 쯔쿠바 대학은 호주라든가 유럽 대학 있잖아요. 네. 캠퍼스 널찍한 네. 그런 대학,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학하고 같은 맥락으로 네. 지어놓으니까 네. 일본의 전통적인 대학하고 많이 달라요. 네. 근데 막 건물들이 완전 신식 건물에다가 그 정비가 기가 막히게 돼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뭐랄까 꽃 가꾼 학교 전부 이 뭐랄까 공원같이 이렇게 꾸며놨는데 네. 그게 제가 처음 갔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죠. 와 이렇게 도시 계획을 잘해놓고 네. 이렇게 츠쿠바 깔끔하게 대학은 해놓고 특히 그렇죠. 쯔쿠바 대학이 특히 그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전역에서 가장 쯔쿠바 네. 그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네. 조경의 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네. 그 충격이 더 컸던 거죠. 네. 아 한국은 이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더라. 네.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은 아키하바라에 갔을 때 아껴봐라. 네. 도쿄에 도쿄. 가가지고 아키하바라 갔는데 네. 와 그 넓은 도로 양쪽으로 네. 전자제품. 전자제품. 들이 막 그 불야성을 이루는데 밤 11시 12시 다 돼도요 불야성이었어요. 그 도로에 사람들이 그 주말 같은 데 주로 가니까 이제 주말은 차도 안 다니니까 네. 기가 막혔잖아요. 그렇죠. 와 감탄 하는데 옆에 보면은 삼성, LG 제품이 조금 그럼요. 구석에 있는데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94년에 5, 6, 6년까지 뭐. 하여튼 그랬다가 지금 변한 거죠. 지금은- 제 얘기 한번 조금만 예. 할게요. 지금 94년도 가신 거잖아요. 예. 저는 82년도에 처음 갔거든요. 82년도 한국에서는 외국에 나갈 수가 없는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억지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일본을 갔고 그 일본 열도를 43일간 돌고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고 책을 썼는데 그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책이 여기 어디 있죠? 네. 어. 그때 그래서 제가 가진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기억. 일본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길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그 길 그런데 저는 그 길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일본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일본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학문의 성향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다고 하지만 과거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대단했죠. 네. 아니 저는 생각이 다른데 네. 과거의 분들은 일본에게 어떤 열등감을 갖거나 오히려 우리 역전이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니까 네. 제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랑 관심도가 젊은 비슷하다고? 세대들이랑 다른 거죠. 물론 다른데 네. 다른데 전체적으로 이 관심도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가졌던 관심도에 비해서 현재 한국 전체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젊은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비슷하게. 과거에는 사실은 한국은 주변 4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4강. 지금 누가 4강 얘기합니까? 4강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변화인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주변 4강 얘기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그 중에 한 강력한 강대국으로 일본이 존재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의식한 거죠. 네, 지금은 한국이 갖는 관심도가 전 세계로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분의 1이 된 거예요. 이제 일본은. 젊은 사람들에겐 특히 그렇죠. 특히 그렇죠. n분의 1. n분의 1이 되니까 과거에는 4분의 1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20분의 1, 30분의 1, 뭐 50분의 1밖에 관심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것 세상이 같아요. 많이 변한 거죠.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느낀 게 마침 2019년도에 제가 동부교역서재단에 있으면서 파견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일본에 갔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간 거니까 네. 제가 처음에 94년도 유학 갔을 때 하고 연도차가 얼마나 납니까? 94년, 2004년, 2014년, 2019년, 25년 정도죠. 딱 25년 정도 만에 변한 게요. 내가 옛날에 알던 일본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첫째 딱 느낌이 빛바랜 흑백 사진 같은 거 있죠. 지금은 다 동영상 사회인데 흘러간 옛날 같은 느낌. 조금 극적으로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느꼈던 거는 동영상이라고 본다면은 네. 내가 그때 옛날에 있던 그 모습들을 곳곳에 찾아 다시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찍어놓은 흑백 사진이 빛바랜 흑백 사진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생기도 많이 흘러간 다큐멘터리. 흘러간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생동감도 별로 없고 네. 과거에 예를 들어 25년 전에 그때 막 이제 새롭게 막 공사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지금 25년 지나서 이미 어느 정도 낡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94년도까지만 해도 일본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는데 한국은 그 당시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개발이 다 돼가지고. 그게 세월이 한 25년 지나니까 당연히 낡고 빛바래고 하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어쨌든. 그런데 어떠냐, 한국은 전부 다 지금 새롭잖아요. 뭐 도로도 보면은 지방에 좀 다녀보면은 도로 깐지 얼마 안 되는 깔끔한 도로 전부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차이를 느낀 거예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막 그 생동감도 있고 역동감도 있고 새롭고 네. 깨끗하자, 새롭게 만들어 놓은 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20년,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 보는데 우리는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네.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사회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관광지를 내가 다녀봤잖아요. 네. 관광지를 다녀보면은 옛날에 내가 유학할 때 그때는 정말 선진 사회에 그 기가 막힌 관광지라는 느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막 그 북적북적하면서 네. 정말 좋은 관광지라는 느낌이 물씬물씬 났는데 네. 그때 2019년도 돌아보니까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철진한 바닷가 아시죠? 네. 여름에 막 그 관광객이 막 북적북적 넘치다고 와골와골 하다가 철진한 바닷가 간 느낌 있죠. 썰렁함 그걸 느끼겠는 거죠. 제가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조금 과장한 부분은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만 네.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학원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유학할 때는 학원에 거기는 너무 고급 관광지를 느꼈는데 2019년도에 갔더니요. 그래요? 그 뭐랄까 고요하고요. 관광객이 있다 치면은 그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대부분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세련된 관광객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네. 일본도 옛날에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네. 해외 나갔던 초기에 보면 다들 촌로들이 막 나간 것 같고 막 그 촌스러움을 어쩔 수 없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에 바뀌어 이제 중국이 그렇게 이제 네. 그 일본의 주요 관광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이거 고급스러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 느낌이 그 관광지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일본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봤던 일본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랬는데 제일 극적으로 달랐던 거는요 방송이 매스메디아예요. 네. 방송을 보면요 네.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는
TV를 매일 켜놓고 그냥 언어 공부한다는 네. 명목하에 네. TV는 항상 켜놨는데 그러면 뭐 재밌는 프로도 오락 프로도 있고 그러면 꼭 볼만 했었어요. 네. 근데 2019년도 가지고 TV를 켜서 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볼만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오락 프로라든가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볼 수 있는 그걸 보지. 일본의 드라마라든가 일본 오락 프로라든가 TV에서 볼만한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급스러움하고는 상당히 그 대척점에 있는 느낌. 네. 그 TV 프로그램들이 그 중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와이드 쇼라는 게 있는데 네. 방송국마다 와이드 쇼라는 게 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길면 3시간까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꼭 꼭지가 한국에 대한 꼭지가 한 40분 정도 있어요. 40분씩. 예. 방송국마다 그 40분 동안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다는 얘기 있죠. 네. 한국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더라니까요. 일본의 공영방송에서. 공영 방송했어요. 아, 내가 쇼크를 받은 게 수준 떨어지는 그 객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낄낄거리면서 폄하하고 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얘기들 그거 보고 있으면요 정신건강에 해로울 정도였어요. 제가 9개월 동안. 그래서 아예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아주 심한 그렇죠. 모멸감 느낀 태도들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죠. 그게 지금 일본이 그래서 갈라파고스화 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본인들은 그걸 못 느끼나 봐요. 그런데 아시아인에게 버려지는 일본. 그렇죠. 완전히 고립화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요. 한국에서는 그 방송국에 난리 납니다, 항의. 그렇겠죠. 어떻게 그런 질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냐고. 남을 비판하는 거는 정당하게 비판하고, 물론 우리 지금 TV들 보고 있으면 여야끼리 싸우는 것도 그것도 결코 그렇게 뭐 고결한 건 아니라고 저는 네. 봅니다만,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예의가 있는. 그렇죠.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예의가 아예 없고 예의를 차릴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때리 까면 최고인 거예요. 경쟁하는 데서 내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시청률이 올라간다. 이게 방송만 그런 게 아니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잡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간지가요. 네. 표지에 딱 쫙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그거 빼잖아요. 바로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97년을 전후한 상황입니까? 아니, 2019년도. 2019년도를 전후한 상황이죠. 2019년도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요. 2019년도 제가 한 9개월 있으면서 그러니까 2019년도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2018년도에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네.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배상하라. 네. 그걸 전후해가지고 그 이후는 완전히 거의 뭐 한마디로 한국을 성토의 장으로 바뀌어. 그 재판 이후에는 뭐 전체가 일본 대법원이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이미 그 65년도에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또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런다. 뭐 거의 완전히 그 잡상인 그 양아치 수준 취급했어요. 한국을. 그게 방송에서 나왔어요. 방송에서. 그걸 보고 내가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내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 자체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을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을 욕배이는 거다 오히려. 일본에도 양심적이고 일본에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내 같은 생각은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글들을 쏟아냈는데 그 글들을 모은 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있으면은 일본이 얼마나 그 타락했으며 정신적으로 저열해졌으며 열화됐다고 일본에서 열화됐다는 얘기가 열등화됐다. 열화됐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민당 구청장은 무슨 일본이 민도가 높아가지고 무슨 코로나19가 사망자가 적다. 그런 얘기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네. 코로나 대응 일본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그리고 정보도 공개도 제대로 안 해요. 그렇죠. 거의 속이는 정보. 이거는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갖고 너 그런 얘기냐. 자신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료 갖다 때리면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책에도 있지만 코로나19를 의심이 돼가지고
그 검사 받으러 가면요. 네. 100명 중에 2명만 검사를 해주고 98명 돌아가라 안 해줬어요. 그 당시 한국은 어땠습니까? 의심만 가도 전부 검사 국가가 무료로 검사해서 격리시키고 해서 관리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한마디로 천양지차였어요. 대응 개념 자체가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일본은.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이 디지털화가 안 됐다는 것도 하나 있고 네. 첫 또 번째는 디지털화. 가장 큰 건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정부 기능 자체가 과거에 그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네. 소위 말하는 철밥그릇을 없앤다 하면서 네. 공기업들을 많이 없애고 그 민영화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민영화 과정 속에서 발생. 보건소가 기능이 완전히 축소돼 버리고 그 기구도 뭐 콱콱 축소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태풍이 하나 온 거예요. 네. 근데 요 사람들만 하게 하는 거야. 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대학도 일반 의도 의사들도 뭐 국가 병원도 뭐 기관도 뭐 총동원 체제로 대응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건소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다떼와리 교세라고 해요. 다떼와리. 일본말로 다떼와리 교세라는 게 뭐냐니까 칸막이 행정이에요. 칸막이 행정.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네. 칸막이 행정이 유명해서 그러니까 보건소는 그 후생 노동성이 담당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협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가 기능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걸 감당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서 SOS를 치질 않는 거예요. 도와달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제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안 해요. 일본 사회는 그러면서 그게 앞으로 문제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칸막이 사회에서는 일본적 장점이 작동했는데 네. 지금 같은 열린 사회에서는 일본적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방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네.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네. 할게요. 네. 그게 과거에는 일본에 좋았던 그 장점이 오히려 현재는 그것이 단점이 돼가지고 일본을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